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창업에 관하여 설명드릴 저는 김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느냐면 저는 95년도에 육군 소령으로 제대한 이후에 맨 처음에 조인했던 사회 기업이 맥도날드였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처음으로 사회생활 시작하고 난 이후에 도미노 피자, 미스터 피자, 원할머니 보상에서 영업본부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CJ 대한통운인 CJ GLS에서 택배 담당 상무로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한 4년 동안 근무한 이후에 다시 피자 마루에 나와서 부사장을 했었고, 놀부에서 대표이사, 그리고 작년 3월 달까지 이비가 짬뽕에서 대표이사를 마치고 현재는 인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프랜차이즈가 도대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미래전략이라는 책을 발간했었고, 이걸 책을 한 3,000권 정도 팔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외식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최근 컴포즈 커피가 필리핀의 졸리비에다가 4,700억에 팔렸습니다. 이전에 메가커피는 1,400억 원에, 그 앞에는 맘스터치가 1,700억 원에 사모펀드에 팔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를 잘 만들면은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주고서 회사를 팔 수 있을 정도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미래가 있는 업종이 외식인데,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것을 들어가기 전에 그럼 외식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 했을 때 외식, 내식으로 나누는데요. 내식은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자기가 만들어서 먹는 것이 내식이고, 외식은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는 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포장이나 배달은 내외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집에서 밖에서 만들어진 것을 사와서 먹는다는 것을 내외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소풍 때 김밥이나 도시락 싸가는 것은 내식을 밖에 나서 먹는 데서 외내식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밥을 내가 만드느냐 타인이 만든 음식을 먹느냐가 내식과 외식으로 나누는데, 외식은 결국 타인이 만들어서 놓은 음식을 자기들이 사 먹는 것, 돈을 주고 사 먹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이 외식에는 최근에는 배달과 포장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식당을 선택을 하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식당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 그럼 메뉴, 가격, 서비스 상태, 인테리어, 그다음에 인스타나 블로그 등에서 추천, 그리고 주방장이 누구,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식당 선택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내가 접근하기 편리하느냐, 잘 보이는 식당이냐, 광고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또는 프랜차이즈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식당을 선택하는 데 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메뉴를 선택할 때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데요. 어제 뭐 먹었지? 어제 점심 때 뭐 먹었지? 어제 저녁 때 뭐 먹었지? 아니면 아침에 내가 뭘 먹었냐에 따라서 점심 메뉴가 바뀌기도 하고, 내가 지금 당장에 먹고 싶은 것이 뭐냐? 국물이 먹고 싶으냐? 아니면은 햄버거가 먹고 싶으냐? 등을 받기도 하고, 따라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추천합니다. 옆에 동료들이 같이 이야기하다가, 어제 어디 가서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잡기도 하고, 또 서너 명이 같이 갈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내는 걸 따라갑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메뉴를 선택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식당에서 가면은 메뉴판에는 우리가 제일 팔고 싶은 것은 메뉴판에 맨 위에다 얹어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빨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도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메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메뉴와 식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프랜차이즈 식당은 과연 잘 선택이 되느냐, 잘 선택이 되지 않느냐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선택하는 이유는 동일한 맛을 보장해주고 가격도 똑같아.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매장에 가면 평균 이상의 제품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기도 편하다.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은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또 많기도 합니다. 첫째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좀 깊은 맛이 없다. 성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조미료가 다량으로 들어가 있다. 그다음 서비스 수준이 평균보다 높지를 않다. 그다음 재미가 없다 등의 이유로 프랜차이즈 식당을 선택하지 않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마케팅에서 이야기할 때 식당의 성공 요소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맛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격, 서비스, 그 다음에 청결, 이걸 퀄리티 서비스 클리니스를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밸류인 같이 묶어집니다. 이것이 잘 되면 식당이 성공하기도 한다는데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상권이 어디냐, 그 다음에 입지가 어디냐. 상권과 입지는 약간 다른데 입지는 매장이 앉아있는 자리를 입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입지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나쁘다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경사지에 이렇게 비탈지에 식당이 들어앉아 있으면은 그걸 접근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 입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런 상권과 입지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식당이 성공하려면 회전율이 좋아야 됩니다. 회전율이 좋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요소인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고 제조업에서 마케팅 믹스 그런 4P 그러는데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을 중요시하는데 우리 외식업은 아울러서 3P가 더 들어갑니다. People, Process, Physical Evidence를 3P가 더 들어가서 외식업의 마케팅 믹스는 7P를 이야기합니다. 이 7P를 다음에 계속 강의하는 내용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식업의 현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한 약 10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현재 상황에서 양극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복날, 삼계탕 집에 가면 엄청나게 붐비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그날의 횟집은 파리가 날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양극화에는 첫째는 밥 한 그릇 먹는데 4만 원, 5만 원 들어가는 장어 덮밥도 있을 것이고 4천 원짜리 칼국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외식업의 가장 큰 경쟁업체로 부각되어 있는 것이 현재는 편의점의 식사입니다. 편의점 도시락 하나가 약 5천 원 정도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외식업에서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경쟁자는 나머지 우리가 보통 간편식이라 이야기하는 HMR이 우리의 경쟁입니다. 외식업계의 경쟁인데 이 간편식은 다이어트 간편식으로까지 발달되어 있고요. 또한 아울러 최근에는 자기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한 식사를 먹는다고 해서 야채를 등을 찾기도 하고 곤약 등으로 만든 건강식들을 찾기도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는 외식업에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인력 이슈입니다. 이 인력 이슈는 사람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서빙 로봇, 그 다음에 맥도날드나 다른 곳에 가면 보통 많이 보는 키오스크, 테이블 위에서는 오더 시스템, 그리고 주방에서의 로봇들이 우리의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로봇은 현재 데코레이션까지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역량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외식업에서는 하나는 콜라보레이션입니다. 한 메뉴만, 한 품목만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장사하는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메뉴, 예를 들면은 교촌이 뚜레쥬르하고 같이 묶어서 교촌 뚜레 고로케를 만들었었는데 엄청나게 잘 팔렸었죠. 이런 것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식당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인증샷입니다. 보여주는 장면은 서귀포 올레 시장에 가서 보면은 있는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선택할 때에 내가 그것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을 하면서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 식당을 가서 내가 물건을 사려면 약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건 기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인증샷도 우리한테 이슈이고요. 또 하나는 퓨전입니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김치찌개, 된장찌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퓨전화되고 있는 브랜드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메뉴들도 각각이 퓨전화로 바뀌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퓨전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왔던 유타 컵밥인데요. 이 유타 컵밥이 미국 가서 장사가 잘 된다? 이것도 결국 퓨전합니다.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퓨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외식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그럼 프랜차이즈 사업은 도대체 뭐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요 표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설명을 항상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것은 프랜차이즈 주체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존재하고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게 성공한 아이템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영업권을 보장해 주면서 아울러 계속적으로 지도 및 지원해 줄게라고 약속하는 것이고요. 가맹점은 오케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나는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설치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니셜 피, 그리고 매출에 생길 때마다의 일부 온고잉 피를 내가 본사에다 내겠습니다. 그리고 내 돈을 투자해서 매장을 만들어서 나는 매장 운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고요. 가맹본사는 이렇게 이러면서 나는 마케팅, 신제품 구매, 물류, 교육, 상권 분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해줄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합의가 되고 계약이 되면은 교육을 해서 매장을 오픈해 주는 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프랜차이즈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본사를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와 아이템인데요. 브랜드와 아이템입니다. 근데 브랜드는 뭐고 아이템은 뭐냐? 브랜드는 우리가 간판에 걸려 있는 이름, 아이템은 내가 어떤 제품을 판매할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브랜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어떤 브랜드들이 많이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중식업계에서 보면요. 홍콩 반점, 탕화, 쿵푸 마라탕, 이비가 짬뽕, 소림마라 등등등 해서 이런 이름들이 브랜드입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매장을 홍콩 반점이 약 한 270개 정도 되고요. 제가 있었던 이비가 짬뽕은 약 140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리춘 시장, 이건 백종원 대표가 만들었다는 브랜드인데 이런 매장들, 브랜드들 있습니다. 일식에 들어가면은 미소야가 가장 많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돈가스 종류들, 쿠런 등등 있고, 최근에는 제가 많이 본 것은 백소정이 많이 보입니다. 돈가스인데 백소정이 많이 보이고요. 광주에서 만든 상무초밥 등이 이제 이런 이름들이 브랜드가 되겠죠. 자, 양식 쪽에 들어가면은 파스타가 많이 들은 파스타입니다. 숑숑 돈가스, 아울러 롤링 파스타, 저것도 백종원 대표가 만든 더본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요런 브랜드들이 돈가스 클럽 예전에 참 많았었는데 많이 줄고 있는데 이런 돈가스 클럽 등이 우리가 말하는 양식의 브랜드고요. 많이 접하고 있는 피자 브랜드들 또 보면은 도미노 피자, 피자 알볼로, 피자라부터 쭉 해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보이는 게 노모 피자라는 새로운 브랜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 제품들입니다. 타코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동남아 시장에 쌀국수, 똠양꿍 등등이 많이 들어와 있으며 커피도 브랜드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브랜드도 많이 있고 제가 요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멕시코의 타코입니다. 타코 벨도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타코라는 새로운 브랜드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그 시장도 커질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미래에는 인도의 브랜드도 많이 들어오겠지만은 유럽, 중동의 브랜드들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다음 한식 브랜드 워낙 많으니까요. 그냥 나눠보면 치킨 쪽에 이름 붙인 거, 보쌈 쪽에 이름 붙인 거 이렇게 이름 붙이면서 브랜드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죠. 자, 브랜드명을 만들 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첫째는 상표 등록이 가능하냐입니다.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상표 등록이 안 되면은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 때 먼저 상표 등록이 되느냐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타겟을 하는 고객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름을 걸면은 제품에 대한 뉘앙스가 같이 전달될 수 있느냐, 기억이 쉽게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좀 차별화도 가능하냐도 고민해야 되는데, 더 붙이자면은 해외에 나갔을 때 내 이름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느냐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비가 짬뽕을 가지고 해외 진출해 봤는데 설명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왜? 이비가 짬뽕 한국에서는 맛있어서 입이 갑니다라고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외국인들에게 입이 간다는 뜻을 설명하려니까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그냥 고유명사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 게 이제 제품입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 것이냐 고민해 봐야 되는데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 만들어 먹는 거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파는 것은요, 내가 잘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게 팔리는 게 아닙니다. 고객이 사 먹어야 팔립니다. 그래서 그걸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선정할 때 되게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게 3C입니다. 경쟁업체들하고도 비교해야 되고 나의 역량도 봐야 되고 고객도 봐야 되는데 고객이 입장에서 내가 먹고 싶은데 집에서 만들어 먹기 좀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제품일 거예요. 그러지 않고 집에서 만들기 쉬운 것들은 잘 제품이 안 됩니다. 라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겠다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집 만들어 먹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돈가스 내가 튀기고 등등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에 없는 새로운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 아울러 생각해야 될 것은 현재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가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경쟁업체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무조건 던져내기만 하면은 들어가서 박살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업체도 봐야 되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나의 역량입니다. 내가 그 제품을 지속적으로 잘 만들 수 있고 잘 전파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고 할 수 있는 투자 자본도 가지고 있느냐, 내 주변에 나를 도와서 같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줄 사람들의 역량이 어떠냐도 잘 보면서 이렇게 제품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제품도 조금씩 바꿔야 될 겁니다. 자,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이게 제조업입니까? 서비스입니까? 유통입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주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조업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홀에서 서빙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두 가지가 합쳐진 제조업 플러스 서비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HMR도 만들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B2C, 직접 고객한테 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다른 업체에다가 내 회사에서 만든 걸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B2B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의 장점은 소규모 본사를 가지고도 많은 매장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내가 자본이 얼마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즉 우리가 말하는 그 학문적으로는 자원 부족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자원을 부족한 상태에서도 브랜드를 만들고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빨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장을 한 개 내지 5개 정도까지 가진 게 아니라 몇백 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은 직영점처럼 완벽한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약점이고요. 또 하나는 가맹점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맹점이 폐점했을 때에 브랜드가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나 막 나쁜 소문이 많이 난 상태에서 폐점을 하게 되면은 브랜드가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직영하는 것보다는 가맹점에서 생기는 수익이 적습니다. 이게 단점이고요. 내가 가진 노하우를 쉽게 빼앗길 수 있는, 도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이 많이 생겨서 회사가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는 상태인데,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 때, 브랜드를 만들고 아이템을 선정할 때 반드시 한번 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의 핵심 파트너십, 내가 누구랑 이 사업을 전개할 때 누구랑 할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되고, 나는 어떤 핵심 활동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가장 좋은 핵심 자원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고객에게 가치를 제안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누어진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나는 무슨 방법으로 고객에게 접근할 것이냐.
채널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것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구조와 수익원을 따져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잘 만드니까 하고 막 사업을 전개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관계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나의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까지 이런 관계상을 잘 풀어서 수익과 비용을 따져보시는 게 성공할 확률이 높여줄 겁니다. 브랜드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제품 라이프 사이클처럼 브랜드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는데 아울러서 K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식당을 오픈하면 오픈빨이라고 얘기하는데 막 몰려들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떨어지기도 합니다. K점도 존재하고요. 우리가 제품의 주기 때문에 제품을 확장하죠. 그것처럼 모든 브랜드들은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은 쇠퇴기에 접어들기 전에 빨리 다시 성숙기로 올라가는 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장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외식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가면은 10년, 20년, 30년 갈 수 있는데 아직 못하면은 3년 내에 꼬부라지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고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도 마케팅이 많이 필요한데요. 탄생기, 성장기, 성숙기를 계속 가면서 저걸 넘어가려면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필요한 것을 모 브랜드는 그냥 본사가 내가 다 책임지고 광고할 테니까 너희는 가맹점은 그냥 따로만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본사가 돈을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돈을 쓸 수 있는 만큼을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가맹점과 본사가 광고비를 합쳐서 쓸 것이냐에 따른 광고 분담금 제도를 도입하느냐 두 개는 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고 분담금 제도를 도입해서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광고 및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광고 분담금 제도도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맥도날드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했는지에 대해서 요 영상을 보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거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레이 크락이 맥도날드 매장을 처음으로 방문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주문하고 20분, 30분 기다려야 되는데 주문하자마자 바로 햄버거를 내줍니다. 이게 뭐야? 라고 놀라는 겁니다. 방문한 사람은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이고요. 지금 맥도날드 햄버거를 브랜드를 만든 사람은 맥도날드 형제인데 이제 형이고 이 사람은 그다음 동생도 이제 같이 나옵니다. 맥도날드 지금 현재의 매장하고 이때 매장하고도 많이 유사합니다.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물론 기계는 많이 바뀌었는데 주방 시스템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단순화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매장이 그 당시에는 유행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드라이브인 매장이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이 친구들도 햄버거를 이제 드라이브인식으로 팔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있네라고 이제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옵도 문제가 생기고 매장 내에서 서비스도 잘 안 되고 등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서비스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해서 만들어낸 게 스피디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빨리 서빙하는 시스템. 그래서 이게 스피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이게 패스트푸드라고 그랬고요. 과거에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패스트푸드 시스템을 만든 게 맥도날드랍니다. 근데 이제 레이 크락은 이걸 이렇게만 한두 군데만 하지 말고 전국에다 프랜차이즈를 해서 확산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맥도날드 형제하고 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매장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확산을 하고 싶은데 확산하려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돈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돈 벌 수 있는 이거 쉬우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자라고 해서 막 늘렸어요. 그랬더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생기는 문제가 이런 것들이죠. 매장이 그냥 시스템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식도 변하고 서비스도 엉망이 되고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랬더만은 돈 있는 사람들은 야, 그거 그냥 내가 돈만 투자하면 되지. 내가 왜 매장 관리해? 라는 거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같이 할 가맹점주를 이제 어떤 사람을 모집해야 될지 고민할 때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유대인이 가톨릭 성경 팔면 안 되는가 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람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장을 만들어주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정책이 바뀝니다. 뭐 배관공, 이민자 등을 찾아서 막 늘어나갑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생계형으로 하는 것하고 투자형으로 하는 것하고는 관리 방법이 달라지고 관리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확산하고 미국 내에서 확 크게 나갈 때에 썼던 이 방법은 우리가 한국에서도 많이 참조해야 될 상황입니다. 맥도날드가 성장하는 모습을 잠깐 보셨는데요. 드라이브 매장이 지금도 미국에 가면 있습니다. 한국에는 잘 없지만은 차를 이렇게 대고서 음식을 먹는 곳들입니다. 아까 맥도날드 햄버거도 맨 처음에 매장 만들었을 때 이렇게 차를 건물 앞에다 다 이렇게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하고서 카옵들이 여성분들이 가서 서빙을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인데 아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바뀐 게 차는 뭐 주차를 할 수 있지만은 전부 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물건을 가져가도록 만든 게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 돼버린 거죠. 자, 이때 영향을 미친 게 1919년도에 미국에서는 포드가 T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미국 내 시장에서 엄청나게 팔립니다. 팔리면서 아까 드라이브인 레스토랑도 생기고 그다음에 나중에 맥도날드 매장이 생길 때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도 만들어지지만은 하여튼 차 중심의 문화가 이때부터 생기는데요. 맥도날드 형제들이 시스템을 만들 때 포드의 T 모델의 컨베이어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포드는 이 컨베이어 시스템을 어디서 착안을 했느냐면은 도축장을 보고 착안을 했답니다. 도축장에 소들이 막 걸려서 차곡차곡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만들었다는 게 이 컨베이어 시스템인데 하여튼 맥도날드 형제들은 그걸 참조를 해서 어떻게 포지션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해서 만든 게 맥도날드 주방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 지금 우리가 하는데 QSR 그러는데요.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을 해보니까 웨이팅이 많이 걸린다.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더라. 버리는 것도 많더라. 직원들 관리도 문제가 있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했던 게 팔아보니까 87%가 치즈버거, 콜라, 프렌치 프라이였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 가지에만 포커스를 둔다면은 주방도 편하고 손님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엄청나게 간단해지고 하겠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에만 팔는 매장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스피디 시스템입니다. 스피디 영어는 틀리는데 얘네들이 최초에 만든 브랜드가 요겁니다. 브랜드 로고가 맥도날드 스피디인데 I am 스피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디 빠른 시스템을 나는 가지고 있는 매장이다라고 내세웠답니다. 영상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레이크락이 보니까 매장을 완벽하게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가맹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고민했던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이냐 고민했고 그래서 레이크락이 만든 게 맥도날드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매뉴얼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은 매장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아침부터 클로징 할 때까지 계속 보니까 5만 가지의 사례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5만 가지의 사례를 놓고서 각 사례별로 원칙을 다 정하고 절차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고기 패티는 얼마 정도의 두께여야 되느냐, 햄버거는 얼마 두께여야 되고, 계산대 높이는 얼마로 해야 되고, 햄버거를 만들고 나면 얼마 지나면 맛이 바뀌느냐, 프렌치 프라이는 얼마 지나면 맛이 바뀌느냐 등을 놓고 다 해줬고요. 이런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매뉴얼 만들었다면 560페이지짜리 책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은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은 창업자인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나서 나의 철학이 뭐고 기업의 비전은 뭐고도 포함되고 매장을 운영할 때 쓰는 프로세스가 돼야 되고요. 서비스 방법, 제조 레시피 등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제공되어야만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해 하면은 3S를 말합니다.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단순화, 표준화, 차별화인 것 같습니다. 자, 단순화는 매장 운영의 단순화고, 표준화는 서비스 표준화고요. 그 다음에 가치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은 좋은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고,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매장 운영의 단순화라는 것은 원자재가 단순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식자재를 패키지화 시켜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가 되어야 됩니다. 동일한 맛을 내기 위한 도구로서는 소스가 패키지로 만들어져서 각 매장에다 제공돼야 됩니다. 그것을 각 매장이 알아서 소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절대 프랜차이즈 사업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손맛,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맛이 변하는 매장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소스, 양념 등이 패키지화, 그 나머지 식자재들도 거의 다 패키지화를 만들어서 제공해 줌으로써 주방 업무가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단순하는 의미는 예를 들면 장어집 잘하는 데 가면은 장어 맛있게 구우는데 배우는데 얼마 걸려요 하면 1년, 2년 이야기하는데, 맥도날드 햄버거는 햄버거 만들 때 한 포지션에서 3시간만 배우면은 햄버거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단순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원자재고, 레시피가 정확해야 되고, 조리 도구들이 자동화돼야 됩니다. 패티 구울 때,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 패티라고 하는데, 그걸 구울 때 손으로 다 일일이 눌러서 하면은 고기 익고 안 익고가 차이 납니다. 그걸 자동화시키면은 아래 위에서 고기 딱 눌러주고 시간 되면 딱 빼면 시스템이 되면은 자동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구나 패티 쉽게 구울 수 있어요. 그게 돼야 되고, 홀에서 업무도 단순해야 됩니다. 주문도 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서빙도 쉬워야 되고, 퇴식도 쉬워야 됩니다. QSR 레스토랑의 특징은 1번, 손님이 먹고 그 트레이에 들어간 것들을 자기들이 다 치우는 게 QSR입니다. 이게 서비스가 단순화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관리 시스템입니다.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이 식자재하고 인건비인데요. 이 식자재하고 인건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이 서비스 표준화입니다. 메뉴도 표준화해야 되고, 가격도 표준화해야 되고, 맛도 표준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친절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표준화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서비스는 아무리 잘해도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불만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꼭 만들어줘야만이 서비스 표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의 차별화인데요. 자, 우리 맥도날드 그러면 조금 전에 스피디 이야기했습니다. 스피드. 스타벅스 들어가면 분위기였습니다. 스타벅스는 분위기를 팔았었다고 그러고, 파리바게뜨 들어가면은 다양한 메뉴들, 명륜 지사갈비는 무한 리필을 가지고 해서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요. 도미노 피자는 빠른 배달 등의 차별화들이 하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 브랜드들도 마찬가지 차별화 요소가 뭔지를 꼭 찾아내줘야만 된다. 유의해야 될 점은 인테리어 차별화 별로 오래 못 갑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걸 내가 차별화를 해서 브랜드를 만들겠다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제한적인 물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어, 영덕 대게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위험합니다.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가격에 제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권을 보장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 영업권은 내 매장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울타리가 되겠죠. 재산적인 면도 포함되는데, 이 영업권을 줄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인구 분포, 인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 특히 주거 인구가 얼마 있는지, 유동 인구가 얼마 있는지도 같이 인구 분포들을 봐야 되고, 소득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구하고 경상남도 함양하고 똑같은 인구수를 주고서 매장을 만들면은 장사하는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인구 분포하고 소득 수준을 같이 고려해서 영업권을 줄 때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권, 입지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수도권에 얼마, 지방에 얼마 해서 몇 개 정도로 매장을 만들어서 전국에 몇 개의 매장을 만들 수 있는 브랜드라는 것을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이 영업권은 어찌 보면 봉익 김선다리가 대동강물 팔아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사는 자기 땅도 아니면서 대한민국을 지도를 놓고서 요 구역은 너에게, 요 구역은 너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건데요. 그걸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당신 영업구역은 여기입니다 라고 표시를 한 것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상권과 입지인데, 상권은 주민수, 인구, 그 안에 어떤 시설들이 많이 있는지, 특히 종교시설도 중요하고요. 극장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인구들, 차량, 주차시설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권 분석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입지 분석할 때는 반드시 그래야 될 게 잘 보이느냐, 그 다음에 접근이 편리하냐를 놓고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한다고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시험이 평가 시스템을 갖는 겁니다. 본사가 가맹점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서 매장들이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아멘감사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수가 나오면 그걸 공개도 하면서 잘하는 매장은 상 주고 못하는 매장에는 다시 교육을 시키고 등 해서 자꾸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슈퍼바이저입니다. 슈퍼바이저라는 사람들은 현장인 매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포커스를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주가 매출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손익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권의 경쟁업체가 어떻게 바뀌면서 상권이 변화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등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슈퍼바이저입니다. 이 슈퍼바이저가 또 제대로 하는지를 또 어쩌면 평가해 주는 것도 QSE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 두 개의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가맹점이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다음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져야 할 업무 중에 하나인 구매와 물류에 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자체 만드는 이유는 내가 차별화 요소를 줌에 있어서 다른 곳과 다르게 만든 나의 기술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슬프게도 대한민국에서 자체 공장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맹법에 의해서 자기가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는 마진을 마음대로 붙일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자체 생산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가 자체 생산하려면 특허가 정말 돼야 되는, 정말 특별한 제품이어야 되고, 가격도 사실은 다른 시중에서 팔리는 것하고 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숙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이 OEM, ODM이죠. 내가 다른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인데요. 예전에 멋모르고 가맹점 1호점 본사가 다른 가맹점에다가 자기가 그 안에서 소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현재는 불법입니다.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만든 걸 HMR로 팔고 싶다라고 하면 적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만은 내가 가맹점에다 내 물건을 쓰게 줘서 거기에서 다시 고객에게 팔게 만들려면은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필요한데 그건 받기 되게 어렵습니다. 공산품을 공급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별도로 만들지 않고 현재 존재하는 물건들을 내 매장에다 공급하는 건데요. 이것들을 쓸 때는 1자 물류, 2자 물류, 3자 물류를 쓰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프레시웨이나 동원 홈푸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물류라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습니다. 그럼 주문을 받으면 원재료비하고 물류비가 포함된 상태에서 본사는 가맹점에다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본사는
협력사 공장이나 자체 공장을 통해 가지고 만들고 이것을 3PL 물류센터나 1PL, 2PL 물류센터로 보내서 여기서 매장에다가 배송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물류는 섞여 있는 부분인데 이 물류가 중요한 이유는 비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장에 매일 물건을 갖다 주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격주로 갖다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가 요즘 식당들은 냉장과 냉동식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로 주 2 내지 3일, 보통은 한 주 3회 정도는 배송이 되어야만이 매장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물류를 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고려 요소는 배송하는 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에서 매장까지, 본사에서 매장까지, 공장에서 매장까지 거리가 얼마냐를 다 계산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매장 수가 되겠죠. 전국에 100개 있는 브랜드하고 전국에 10개 있는 브랜드는 물류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비용도 다르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차량 수도 달라지고 또 차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1.5톤을 쓰느냐, 2.5톤을 쓰느냐가 등이 달라질 것이고, 한데 또 하나 이슈 중에 하나는 많은 가맹점 사장님들은 우리 물건이 올 때 그냥 브랜드 없는 차가 오거나 다른 브랜드로 되어 있는데 내 물건이 올 때는 되게 이상하게 느낍니다. 근데 자기 브랜드의 차량을 유지한다는 것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들겠죠. 하여튼 그래서 차량 수, 매장 수, 거리는 물류 비용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 시스템을 본사가 만들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또한 이 물류 시스템의 주기에 의해서 또 하나 차이 나는 게 각 매장들의 냉장고와 냉동고의 크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냉장이나 냉동 제품을 배송해주는 브랜드하고 일주일에 한 번 배송해주는 브랜드가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해주는 브랜드는 아마도 매장의 냉장고와 냉동고가 크기가 더 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류와 관계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출 규모입니다. 매장들이 매출 규모가 많이 높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냉장고도 커야 될 뿐만 아니라 주기도 더 많이 빨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매출 규모, 그 다음 주방 장비 등이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메뉴 수도 영향을 미치고, 프로덕트 믹스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니셜 피와 온고잉 피에 대해서는 잘들 아시고 많이들 잘 만들고 있는데, 가맹금이라는 것은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따른 금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계약 기간 내에 소멸되는 거고요. 교육비도 마찬가지, 교육이 끝나면 소멸되는 것이고, 인테리어 장비비도 마찬가지, 인테리어 장비를 대신 해주는데 생기는 이윤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1회선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온고잉 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돈을 받는 것은 식자재에다가 마진을 붙이거나 러닝 로열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식자재 마진 부분은 결국은 러닝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러닝 로열티라는 것은 매출 규모에 의해서 매장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가지고 퍼센테이지로 지급하는 방법인데, 이게 만약에 도입되어 있다 그러면 이슈가 안 되겠죠. 1970년대 미국에도 마찬가지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식자재로 통해 가지고 마진이 많이 생겨서 가맹점들이 힘들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니 맥도날드가 최초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러닝 로열티제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자재에다 마진을 하나도 안 붙입니다. 대신에 매출에서 몇 퍼센트를 받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서 가맹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현재 맥도날드는 매출의 5.5%를 받고 있습니다. 매출의 5.5%면 되게 큰 부분입니다. 근데 저도 프랜차이즈 본사를 해봤습니다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식자재 마진에서 남기는 부분의 금액이 거의 4 내지 5% 유사한 정도의 수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복잡한 식자재 마진을 붙여서 싸우지 마시고 러닝 로열티 제도를 도입한다면은 지금 같은 이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러닝 로열티 제도의 장점인 매출을 본사와 가맹점이 같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런닝 로열티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 아까 표에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럼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할 때 어떤 순서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이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1+1 제도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하나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브랜드만이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하면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나의 직영점을 하나를 반드시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직영 매장을 성공시키고 나오면은 내 브랜드가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도 판단해보고,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다시 빨리 브랜드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레시피와 매뉴얼을 잘 다듬어 주시고, 교육 시스템도 갖추고 난 다음에 요게 다 되어 있다 그러면은 가맹점주를 모집하십시오. 그럼 가맹점주를 모집한 다음에는 할 때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계약서 쓸 때 영업구역도 선정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주고, 오픈하기 위해서 인테리어하고 설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오픈 준비 전에, 하기 전에 매장을 알리는 로컬 스토어 마케팅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오픈을 합니다. 그럼 오픈한 이후에도 가맹 본사는 지원하고, 또한 잘 안 되는 부분은 통제해 나가면서 같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맹점과 전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지켜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계약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약서 어렵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표준 약관을 찾으면은 계약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점포 위치, 가맹점의 직업에 관한 부분, 계약 해지에 관한 부분, 가맹 계약 종료 해지,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등등등을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게 어떻게 요구할 것이냐를 잘 정리하신 다음에 가맹 계약서를 표준 약관대로 하지 마시고 자기 브랜드만의 가맹 계약서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 브랜드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정보 공개서는 법적으로 꼭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정보 공개서에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들을 공정위 사이트에서 똑같이 찾아서 내가 여기 되어 있는 것 같이 현황들과 가맹본부의 상황들, 특히 법위반 사실 등등에 대한 부분을 다 정리해서 주면 됩니다. 가맹 계약하기 전에 정보 공개서를 반드시 7일 전에 줘야 된다는 사항 알고 계시죠? 그걸 꼭 지켜야 되고요. 정보공개서가, 가맹사업을 하는데 정보공개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안 해야 됩니다. 먼저 정보공개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시스템인데요. 자, 제가 브랜드를 잘 만들어가지고 시스템도 잘 만들고 했으면은 이 시스템을 신규로 하시는 분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맹점주는 내 사업의 내용을 거의 모르는 분이 오십니다. 식당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오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집에만 계셨던 분들, 주부들도 오셔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식당을 잘하는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출이 뭐고, 손익이 뭐고, 비용은 어떻게 관리해 등등까지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예전에 우리나라 매장들이, 브랜드들이 하듯이 레시피 한 장 툭 던져주고서 야, 음식은 이렇게 만듭니다 라고 딱 주고 나면은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맥도날드 가맹점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기간은 예전에 제가 맥도날드 근무할 때는 52주였습니다. 하루에 8시간 동안에 52주 동안 자기가 근무를 해야만이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제도가 좀 바뀌어서 9개월이랍니다. 그럼 9개월 동안에 내가 무보수로 매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해봐야 되고 점장도 해보고 등을 다 한 상태에서 검증을 받아야만이 가맹점주를 만들어준다는 그 브랜드하고, 우리처럼 2, 3일 반짝 메뉴만 만드는 거 가르치고서 장사시키는 거하고 어디 브랜드가 더 강하고 잘하겠습니까? 뻔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아이템을 잘 만들고 계약서를 잘 만들고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반부터 생각해 봐야 되고요. 교육기관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매장에서 몇 명을 참여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대표했을 때는 많은 브랜드들이 항상 요구했던 게 5명 이상은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점주님의 배우자, 내지는 친인척 한 사람, 그 다음에 주방을 일해야 될 사람 2사람 이상, 그 다음에 홀에 1사람 이상을 꼭 같이 교육을 시키는 걸 저는 원했습니다. 이유는 요 사람들이 가서 씨암탉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가맹점주 혼자서 와서 교육을 받으면은 혼자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을 제대로 전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여하는 인원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기간도 무조건 긴 게 아니라 알차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강사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대충 예를 들어서 교육팀의 직원들이 알아서 교육 막 시키고 매장 오픈하고, 이거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나 경영진들, 팀장님들, 본부장님들 입장에서는 편하길지 몰라도 가맹점주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은 엄청나게 단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신규 점주 교육할 때 반드시 참석할 사람은 대표이사가 참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급, 임원급들은 반드시 강의에 들어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시스템,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 등을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분들의 또 하나는 그 가맹점주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걸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강사도 제대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요 표를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신이 성공한 아이템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맹점에게 주고 영업권을 만들어서 영업권을 보장해 주면서 계속적으로 지도 및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가맹점주님과 하시는 것이고요. 가맹점주님들은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니셜 피인 가맹비, 교육비 등을 내고 온고잉 피로 내가 매출에서 일정 부분의 비율을 본사에다 내가 내겠다라는 약속도 하고 자기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약속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님은 매장 운영에만 포커스를 두고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마케팅도 해야 되고 신제품도 만들고 막 이런 걸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각 개인 창업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겠죠. 개인 창업과 차이 나는 부분, 이것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지고 있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프랜차이즈 창업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거 어찌 보면 쉽고요. 어찌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AI에다가 외식 프랜차이즈, 우리나라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실패 사례가 뭐야? 라는 걸 한번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만은 얘들이 준 답이 이겁니다. 실패 사례 1. 메뉴 개발을 실패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죠. 이건 누구나 업계에 있는 사람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자, AI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메뉴 개발에 실패해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메뉴를 가지고 있다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망하더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망하더라. 그 다음에 부적절한 입지를 선정했다. 입지가 나쁜 곳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매장들이 많아지니까 자꾸 폐점 하다 보니까 브랜드가 약화돼서 망했다.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공급망, 아까 구매 물류 말씀드렸는데 물류가 제대로 안 되면서 쇼테이지가 많이 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장사 제대로 못 하죠. 그래서 또 제때에 물건들 안 오게 되면 매장 운영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점주님들은 밖에 나서 아무 물건을 사서 장사할 거 아닙니까? 팔아야 되니까. 그럼으로써 브랜드가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효율적인 공급망 문제도 실패 사례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처음에는 반짝하고 잘했는데 브랜드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아무런 마케팅 활동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브랜드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브랜드가 죽는 것 현상 때문에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매장은 만들어졌는데
각 매장들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점주에 고객들이 와서 만족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 시스템 부재도 실패 사례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가맹점 관리 실패입니다. 아까 맥도날드 동영상 잠깐 보셨겠지만은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점주님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직원들이 관심 가지지 않으면은 뒤틀어집니다. 시스템도 뒤틀어지고 아이템도 엉터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나왔고 사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이런 사례가 있겠죠. 오너 리스크입니다. 특히 창업자가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브랜드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자체가 떨어지니까 매출이 뭐 3분의 1로 급감한다든지 매장 수도 반 정도가 사라져버린다든지 하면서 브랜드가 점차 약해지니까 고객들이 찾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우유회사의 오너가 문제가 생기니까 불매운동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패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성공한 사례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프랜차이즈 왜 성공을 했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첫 번째가 치킨 프랜차이즈 A사, B 무슨 사겠죠? 혁신적인 메뉴를 만들어내고 마케팅을 잘했다. 그것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유지했다. 커피가 꼭 고가여야 된다,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작은 사이즈도 좋은데 가격이 좋고 맛도 좋은 것을 잘 유지했겠죠. 이런 차별화 요소를 만들어내면서 커피 프랜차이즈가 성공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패스트푸드인데 마찬가지 이건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화, 표준화 등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잘 지켜지도록 하고 원칙들이 잘 지켜지도록 유지함으로써 브랜드가 크게 성장한 것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 실패한 원인 중에 메뉴가 있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메뉴를 계속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브랜드를 성장시킨 사례가 되겠죠. 이러한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맹점이 살아야지 본사가 산다라는 정신 철학을 가맹 본사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차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는 얘들이 이제 하면서 입지가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추가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 관리를 정말 잘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AI가 준 저한테 답입니다. AI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드는 분들이 이런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잘 분석해서 우리한테 맞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식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쭉 풀어봤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혹시 더 기회가 된다면 프랜차이즈 경영에 있어서 어떤 노하우가 더 필요한지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네. 이야기하면 내가 내 책임지냐. 네.